요즘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움직임이 서민 실수요자들의 자금 운용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한다라는 비판 등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은 그 디딤돌 대출의 전반적인 상황과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디딤돌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지 빈틈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정부의 대출 규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정부 금융 규제는 오락가락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은행권 자료에 따르면은요, 6월 말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돌연 연기한다라는 것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원래라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2개월 뒤로 밀리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아니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빨리 집 사라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져서 가계대출 폭증 및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랴부랴 7월부터 시작해서 금융감독원장님이 등장을 하면서 금융감독위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서 대출 정책에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은행들에게 손쉬운 가상금리 인상이 아니라 알짤딸깍센으로 알아서 잘 DSR 규제를 하라고, 그래서 자율적인 DSR 규제로 맡겨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니 총 컨트롤이 부재된 상황에서 은행들이 각자 알아서 대출 규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제각각 대출 금리도 올렸고 한도를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냈죠. 그래서 MCI, MCG를 중단한다라든지 또는 만기를 30년으로 일괄 제한한다라든지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각 은행별로 달리 적용이 되고 있어서 각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거세지니 금융감독위원장이 서민 실수요자만큼은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라고 주문을 걸었죠. 거기까지가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출 규제인데요. 돌연 10월 11일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이죠. 거기서 지금 다른 은행권 재원 대출은 그 총량이 잡혀가고 있는 형국인데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증가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해달라라는 주문을 걸었죠. 그렇게 하니까 서민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을 위한 대출이 이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인데 이 대출 을 갑자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계약을 했는데 잔금 사고 나는 것 아니냐라는 혼란이 가중되고 굉장히 비난이 거세지자 한 발짝 물러섰죠. 그러고 다시 열흘 내 3번이나 반복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바로 이렇게 디딤돌 대출 규제를 적용하진 않겠지만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를 하겠다. 이 개편안 발표를 따라서 적어도 수도권 중심으로 그리고 3가지 제한 사항은 실천을 하겠다. 그리고 덧붙여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대출을 할지는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LTV 80%, 그리고 물론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 디딤돌 대출도 DTI는 보고 나가는 거죠. 즉 DTI 60% 범위 내에서 생애 최초는 최대 80% 한도 내에서 대출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 LTV 비율을 70%로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반 한도에 있어서도 한도를 더 줄이기 위해서 반공제를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대 5,500만 원,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2,500만 원의 축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반공제, 즉 구입자급 지급 보증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최대 LTV 비율까지 대출을 못 받게 하는,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그러한 규제를 내겠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후취 담보, 즉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잔금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규정상 원래 디딤돌 대출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가 된 경우에는 잔금 대출이 못 나가게 되어는 있었는데요. 반면 재개발 택지같이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신축 아파트보다 보증 등기가 일찍 나오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단지들 모두 후취 담보권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이 제한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디딤돌 대출이 얼마나 나갔길래 서민 실수요자 대출로 대표되는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이냐. 자, 보니까 작년 23년 13조의 총 집행 금액 대비해서 지금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는데 디딤돌 대출의 총 집행 금액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2조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로 대표되는 디딤돌 대출까지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바로 유예기간 없이 발표하는 게 어디냐라는 식으로 서민들의 굉장히 혼란이 가중이 되고 비난이 거세지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디딤돌 대출이 어떠한 상품인지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갈까요? 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내가 정책성 상품, 즉 정책자금 대출로 주담대를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은행재원 대출인 은행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것인지를 판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혜택을 주는 정책성 대출로 정책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은 DSR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DTI만 보기 때문에 다소 소득이 적더라도 다소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은행재원 대출보다는 훨씬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정책대출 상품입니다. 그 정책자금 대출에는요, 디딤돌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인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 등이 있죠. 특히 여기서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은 실거주 의무 1년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나면 이 집 말고는 추가로 주택을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집이 아닌 내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거다, 한 채 더 구매할 거다라고 하면 해당 주택 외 추후 주택을 구매하려면 이 정책 대출은 상환을 하고 그다음 주택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재원 대출은 어땠죠? 각 은행의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모두 DSR을 보게 됩니다. 즉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DSR 4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이 실행이 되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DSR 50% 내로 들어와야 은행재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 은행재원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정책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재원 대출로 생애 최초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서민 실수요자 대출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존 등기 나기 전, 즉 이전 등기 후 3개월까지는 구입자금 대출, 즉 매매 잔금 대출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 없이 실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뽑아 쓰는 ATM 같은 그런 대출이라고 했었죠. 보존 등기가 나고 3개월 뒤부터는 대출의 성격이 변해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라고 불리는데 이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 되면 꼭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즉 보존 등기가 나고 3개월 이후부터 받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좋은 것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지금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로 제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4년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자, 이렇게 반을 나눠서요. 앞에 2개.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뒤에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보게 될 것이 보금자리론인데요. 이러한 디딤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정책성 상품이 되는 거고요. 뒤에 2개, 서민 실수요자 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 이것을 은행재원 대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다자녀나 신혼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고요. 대출 한도가 최대 일반인 경우에는 2억 5천까지 실행이 됩니다. 물론 생애 최초는 3억 원 한도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요. 2자녀 이상 그리고 신혼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억 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이 디딤돌 대출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저금리인가? 대출 이자가 2.65%에서 3.95%. 지금 이제 시중은행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4%대 중후반, 보통 이제 5%대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출 금리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딤돌 대출은 또 정책자금 대출은 굉장히 저금리, 금리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은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나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까지 연소득 이 범위 내로 들어오시면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DTI만 보기 때문에 DSR이 미적용됩니다. 그러나 실거주 1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인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가격이 디딤돌 대출보다 늘어났죠. 9억 원 이하, 최대 LTV 70% 내에서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23년 이후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에서 조건이 되면 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출 이자가 디딤돌보다 저렴합니다. 1%대, 2%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 부부 합산 2억 원 이하라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는 금액은 1억 3천입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2억 원 이하라고 금융이랑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고 권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가는 부부 합산 연소득 범위는 1억 3천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생아 특례도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DSR이 미적용되고 DTI만 보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거주 1년은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로 대출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저금리, 그렇죠? 이러한 저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10년, 20년, 30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변동하지 아니하고 쭉 그 금리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요. 신청을 할 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 주택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요. 신혼부부나 다자녀, 두자녀 이상의 가구에게는 6억 원 이하로 주택 가격을 늘려줬죠. 자,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다자녀나 상초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었고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자, 대출 한도가 2억 5천까지 제한이 되고 있는데 다자녀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억까지, 그리고 생애 최초는 3억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생애 최초 LTV 비율을 80이 아니라 70%로 낮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내가 내 집 마련을 5억 원짜리로 하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5억의 80%, 4억 원까지가 DTI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4억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70%이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까지인 거고, 거기에 한 번 더 반공제 개념까지 들어가게 되니 상당히 많은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더 줄어듭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로 제한이 되고요. 대출 한도가 2억 5천이 아니라 1억 5천 이내이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3억 원까지가 아니라 2억 원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자, 좋은 것이 2%대 3%대의 대출 금리를 10년, 15년, 20년, 30년간 장기 고정 금리로 가져갈 수 있다고 했고요. 우대 금리도 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상환 방법은요. 원리금 균등을 하던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던지 채층식 상환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서 쭉 실거주 의무 1년은 가져야 된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원래라면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고는 추가매수 금지 약정을 안 쓰고 있었다가 24년 6월 19일 이후 신청권부터는 이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성 대출을 받으면 모두 추가매수 금지 약정을 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공제가 무엇이었죠? 반공제라고 하는 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도 하고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 세입자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금액을 최우선 변제금, 반공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형국에 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출이 나갈 때 이 등기부 등본에 채무금액을 근저당을 설정한다. 즉 채무금액을 설정해서 안전장치를 걸고 주담대를 실행해 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추후 배당을 받게 될 때 은행의 이러한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앞서서 먼저 공제되어 버리는 금액이 바로 이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 보증금인 반공제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금융기관에서는 원래 못 받는 금액이 되어 버리니까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구입자금 보증이라고 해서 반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에 가입을 해서 최대 LTV 비율만큼 대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무조건 반공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공제 금액을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집 살 때는 최소 5,500만 원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지역별로 다른데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에서 4,800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반공제를 하게 되면 이러한 2,500만 원에서 최대 5,500만 원까지는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그런데 세대주라고 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이 안 됩니다. 자,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합가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합가를 했다라고 하면 가능한데요.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단 예외가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합가일 기준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 무주택 세대주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정이 되어 이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딤돌 대출에서 말하는 세대주란 뭘까요? 바로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이 직계 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그러나 여기서는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세대주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해주고요.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인데 결혼 예정자이다. 그러면 세대주로 봐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세대주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주택 세대주가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때 일반인 조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혼부부로 할 것인지 2자녀 이상의 다자녀로 할 것인지 또는 30세 이상 미혼자인지 생애 최초인데 생초가 이제 3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 이 LTV와 그리고 소득 한도, 대출 한도가 모두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딤돌 대출의 제한 사항이 뭐라고 했죠? 이 생애 최초의 LTV 80%가 70%로 낮아지는 거고 대출을 최종 실행할 때 반공제가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신축, 즉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못 치르게 된다. 근데 이것이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한정해서 유예 기간을 두고 아마 실행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정확한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정이 나오면 한 번 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까요? 지금까지 발표한 바로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이 제한 사항을 발표하지 않겠다, 즉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내비쳤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니 만약에 가계대출 총량에 이 디딤돌 대출과 같이 신생아 특례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을 한 번 더 정리하면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1억 3천이었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5년 출산 가구부터는 2억 5천으로 상향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금융이나 금감원, 즉 금융당국이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원래 2억 내년에는 2억 5천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딤돌 대출이 제한 사항이 걸면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간처를 두고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 규정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은행 대출 규정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움직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본 대로 디딤돌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지금과 같이 디딤돌 대출 제한 사항이 곧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디딤돌 대출이 제한이 들어오면 서민 실소유자 분들의 내 집 마련의 방향은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고 그 꿈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방송을 찍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빈틈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요. 디딤돌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바로 이 대출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바로 보금자리론인데요.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와 같은 정책성 상품 대출입니다. 그래서 DTI만 보는 즉 DSR 보지 않는 대출로서 우리가 보금자리론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금자리론이 좋은 게 뭐냐면 본권 담보주택 외 1주택자라 하더라도 처분 조건을 걸고 이 보금자리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입 용도 자체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내가 상환, 즉 대환을 하거나 보전 용도로 1주택자도 이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하려면 3년 내 처분한다라는 약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금자리론은 누가 쓰실 수가 있느냐? 주택 가격이 늘어나죠. 아까 디딤돌 대출은 일반 한도가 5억 원이었는데 이 보금자리론은 6억 원까지입니다. 대출 한도도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까지였죠. 근데 이게 3억 6천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생초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대출 만기도 10년, 15년, 최장 50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40년, 50년은요. 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즉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 가구이어야 하고요.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 가구여야만 40년과 50년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고 대부분은 30년까지 쓰실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출 금리가요. 물론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에 비해서는 저금리는 아닙니다. 3%대 후반부터 4%대 초반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3%대 후반을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재원 대출도 4%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물론 5%대까지 가고는 있지만요. 이 정책성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금리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은 차주라든지 소득이 적고 부채가 다소 많은 차주는 이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 보금자리론으로 와서 받으시면 된다. 왜? 아직까지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보금자리론에 대한 상환 방법도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채증식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건데요. 이 채증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자만 납부하다가 거의 만기일시 상환처럼 만기 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만 40세 미만 채무자고요.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반인지 신혼부부인지 다자녀인지에 따라서 소득 한도가 다 달라지고 대출 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100% LTV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9억 원까지 늘려주고요.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LTV 80%까지 쓸 수 있고요. 소득 한도는 7천만 원까지이며 대출 한도가 4억 2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디딤돌 대출에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이 LTV 비율이 70%까지 줄어든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반공제까지 더해지게 되면 대출 한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금자리론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생애 최초 대출이 4억 2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DTI 범위 내에서겠죠. 잘 계산을 해보시고 디딤돌 대출에서 금리는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잔금을 치르셔야 하고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금자리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일반형까지 보금자리론이 도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보금자리론 공급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진심인 정부가 아직까지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출 총량이 디딤돌 대출을 규제를 했는데 다시 제가 이 방송이 나가면 사람들이 보금자리론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금자리론이 또 이 대출 총량을 저해할 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출 규제도 들어올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늘 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여러분들이 디딤돌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시려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오락가락하는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자금 운용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자, 디딤돌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토부가 전면 축소하겠다고 10월 11일에 은행에 주문을 넣었다가 너무 거세게 반발이 일어나자 보류를 했다가 다시 수도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곧 개정안을 내겠다라는 것까지가 정리가 될 거고요. 신생아 특례도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니까 규제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디딤돌 대출은 줄여도 당분간 신생아는 확대하겠다.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사실은 뜨거운 감자죠. 자, 이 허그에서 전세 보증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 이슈 등도 있었고 돌려주지 못했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가 적용하지 않는가도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이 전세자금 대출이 정말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것을 내비쳤는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사실 임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DSR을 적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적어도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가게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이 9월 1일부터 2단계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 3단계가 내년 7월에 시행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제 생각으로는 이게 대출 규제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더 심화가 되면 7월이 1월로 당겨질 수도 있겠다. 1월이 아니더라도 조기 시행될 수는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 안정이라는 상반된 목표 아래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는 동안 가계대출은 속절없이 늘어난 게 맞죠. 같은 전책자금 대출인데 국토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올 9월까지 30조 원 늘어났지만 보금자리로는 오히려 16조 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주목을 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 혼선과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는 금융 소비자의 불안과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할 뿐이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목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고 신뢰를 주지 않는 정부 대책은요. 혼란만 가중할 뿐이고 총량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빨리 가서 받는 자가 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픈런 같은 현상, 그러한 기현상만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지역별로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과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에도 DS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맞춤형 정책성 대출이 발표되기 전에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혼란이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막히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대출을 빨리 받는 것이 승자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서민 실수요자 대출로 제 대표가 되는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에 정부가 정말 진심이고 만약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그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규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마치 우리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마저 꺾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은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돕고 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은 사실 당신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재료다. 생각의 연금술 제임스 알렌과 하와이 대저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환경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정적인 환경에 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대출이 가능하지? 라고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서 빨리 행동하는 긍정적인 행동가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부는 대책을 굉장히 혼란하게 내고 있고 서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갈팡질팡,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되는 방향을 찾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